안녕하세요. 지금 물가가 치솟고 급격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다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벌어질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가 5월부터는 0.5%씩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렇게 6번을 올려서 올 연말에는 기준금리를 3.5%까지 맞춰야 된다. 지금 기준금리가 0.5%인데 3%를 더 올리라는 거예요. 8개월 만에. 실제로 지금 다수 의원들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금리를 세게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1970년대 초랑 지금이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때의 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대처했었고 이렇게 해결하면 더 좋았었더라. 그 교훈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증시는 왜 위기가 왔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1964년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고, 그러면서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찍어내면서 그 재정 적자를 커버시켰죠. 근데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면서 화폐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벌어지죠. 그 인플레이션이 처음에는 좋아요.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폭탄이 터집니다. 그때 이제 경제 위기나 침체로 이어지는 건데, 1970년대 당시만 해도 그때 폭탄이 이제 오일 쇼크라는 굉장히 좋은 요소가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또 변수가 될지 모르겠어요. 러시아도 있었고 고유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결정적인 그 폭탄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게 터지고 나면은 경제 위기에서 침체로 이어진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금리도 같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박자 뒤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멈춰지지가 않는 거죠. 어쨌든 인플레이션 과정 때문에 이제 과잉 투자라던가 과잉 생산, 과잉 소비가 일어나요. 최근 보면은 자동차도 코로나 이전 때보다 코로나 이후에 더 비싼 차들이 베스트셀링카가 된 게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갑이 더 잘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과잉 투자, 과잉 생산이 같이 맞물리게 된다라는 거다. 그러다 버블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1960년대 후반 같은 경우도 임금 인상이 굉장히 좀 컸었고 실업률이 최저였었고 비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죠. 그러다가 1971년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닉슨 쇼크가 벌어집니다.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달러를 발행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금 대비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한 거죠. 결국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교환을 못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뻥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경제가 이제 죽어갈 뻔했는데, 닉슨 같은 경우도 그때 물가 통제를 했었어요. 2년 동안 물가를 잡으면서 어느 정도 경제를 위로 만들어놨죠. 근데 이게 인위적이라는 거죠. 물가를 잡고 경제 성장률을 위로 잡아놓는 것 자체가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또 부작용이 나오는데, 하필 그게 1973년 4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중동에서 열받아 버린 거죠. 이스라엘이랑 이스라엘 편들었던 미국 얘네들한테 석유 팔지 마 이러면서 그냥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2.6달러에서 11.6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그게 1973년 10월 달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원유가 4배 올라가면서 물가도 폭등했다더라. 근데 이 물가가 폭등했던 게 원유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잉 생산, 과잉 소비, 과잉 투자로 인했던 버블, 그 통화량 과잉도 다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랑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죠. 유동성이 많이 공급됐죠. 금리 인상 시작됐죠. 물가가 치솟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 위협이 심각한 상태인데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있어요. 1970년대 당시도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고, 그때는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었었고, 실업률이 최저치라는 점도 같았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갈등, 냉전시기라는 점, 1960년대 후반도 이제 굉장한 냉전 시기였었거든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굉장히 마치 뭐 평행선 이론처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그때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당시의 연표를 보면은 1964년에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었고, 그리고 66년에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었습니다. 68년에는 이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침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됐었고, 4월 달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되면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굉장히 심했었고, 홍콩 독감이 벌어지면서 10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일도 벌어졌었고, 1969년에는 실업수당 청구가 최저를 찍었죠. 그래서 최근에 뭐 경제하시는 분들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지금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69년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때도 역사상 최저점이었습니다.
1969년 7월에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었죠.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970년에는 모스크바 조약을 맺었고,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었죠. 서로 무기 개발을 어느 정도 제한하자 이런 얘기들. 71년 8월에는 닉슨 쇼크 금태현제 포기를 했고요. 72년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국을 꺼내는 거죠. 이 물가 인상을 풀려면 어떻게 되냐? 중국을 키워서 중국도 돈을 좀 벌고 중국이랑 러시아랑 관계도 좀 떨어뜨려 놓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저물가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중국도 경제 성장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공산주의를 이제 무너뜨리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서로 윈윈이 맞았다. 그렇게 이제 72년도에도 뭐 했었냐면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한다는 얘기죠. 결국 일본을 통해서 무역을 거래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73년 10월 달에 석유 파동이 벌어졌다.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었다는 거죠. 뭐 지금도 혼란하지만 그때도 굉장히 격변의 시기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내용을 정리하자고 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원자재가 먼저 올라요. 그랬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얘기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제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수요가 감소하죠. 물론 고객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견뎌낼만 해요. 의외로. 그리고 이제 실업이 증가하게 되죠. 당연히 수요가 줄었으니까.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벌어지는 거죠. 소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총 캐파가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는 기업이 견딜만 한데 나중에 갈수록 기업이 못 견디는 거예요. 1970년에서 73년 당시에 통화량 증가가 연 10%가 넘었었거든요. 그 당시 때 생산량 증가가 연 5.5%였었으니까 생산 대비 통화량이 더 과잉으로 발행됐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국가가 유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니까 정부는 물가를 통제합니다. 자기들이 통화량을 줄이면 되는데 연 3.4% 수준으로 이제 쥐어틉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경제는 좋아지겠죠. 사람들이 생산량 대비 물가가 밑으로 있으니까 저물가 고성장이 되잖아요. 경기 호황인 줄 아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 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시가 좋고 부동산이 좋았던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74년에도 이제 오일 쇼크가 터지고 나서 물가를 통제하려 했는데 그때는 실패합니다. 물가가 연 8.4%까지 올라가 버리면서 포기를 해버리죠. 스태그플레이션 해결법은 뭐냐면은 우선은 기업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려면은 우선은 물가를 잡아줘야 됩니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주고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잡혔기 때문에 마진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방식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업이 물건을 더 잘 팔 수 있도록 기술 개혁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당시 때가 마침 또 이제 뭐 약간 전자제품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던 시기여가지고 새로운 물건만 내면은 또 팔릴 수가 있는 시기라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공급이 늘어나면서 박리담회가 좀 되고 그런 물가도 안정이 되고 기업들은 그렇게 비싸게 팔지 않아도 마진이 나오니까 당연히 돈을 벌고 일자리를 늘려주고 선순환이 돌아가게 되는 게 이런 방식이었다더라. 그럼 이런 방식을 쓰려면은 결국은 국가가 약간 신자유주의 이론을 넣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캐파를 늘려주는 거죠. 중국을 개방시키면서 중국이라는 시장도 확대를 해버리고 그러고 원자재는 잡아버리고 기업들 살려주고 대표적으로 감세 정책을 해야 되고요. 노동 유연화,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해주면서 기업들이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감세도 마찬가지인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일자리 같은 걸 폐지를 해요. 공공 일자리 같은 것들. 뉴딜 정책 이런 게 좋다라고 그러는데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는 또 그게 안 좋아요. 이거를 끊으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업률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서민들이 살기 팍팍해져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제 옛날 영상도 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국가가 과도한 재정 적자로 통화량 증가를 했었잖아요. 이거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재정 적자를 줄일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공일자리부터 줄여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의도적으로 재정 적자를 통해서 일자리 부양했던 것부터 없애야 된다. 이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도 슬림화를 해야죠. 왜?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뭐 민영화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물류비도 감소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인프라를 개선해야 되는데 국가가 직접적으로 재정 적자를 내서 인프라, 뭐 도로를 깔아주거나 철도를 깔아주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재정 적자가 나니까. 이 경우에는 민자 개발식으로 해가지고 국가 재정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인프라를 깔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좋아지니까 또 투자가 활발해지고
고용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거와 정반대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하에서는 해결하기 굉장히 빡시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절의 지표들과 지금의 지표들을 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전에 1960년대 후반부터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다라는 것은 M2 통화량 증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64년 감세를 하고 나서 복지를 위한 재정 프로그램 그리고 베트남 전쟁 비용으로 재정 지출이 심각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화폐 공급량을 크게 늘렸죠. 1970년대 초반이 되자 이제 돈이 12% 넘게 풀렸고요. 생산성이 5%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71년, 72년에는 물가를 통제했다. 인위적으로 돈을 풀고 물가를 눌렀으니까 당연히 경제가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게 됩니다. 74년에 오일 쇼크랑 함께 눌렸던 것들이 터지는 거죠. 74년에도 당연히 그때 효과가 있었던 물가 통제를 한 번 더 하는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물가가 10%를 넘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오일 쇼크가 터지기 전부터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71년에 닉슨 쇼크가 터집니다. 이 재정 적자를 견디지 못하면서 금태환제를 포기하게 돼요. 달러 가치가 급락하겠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돈을 예치하라 이런 얘기죠. 오일 쇼크가 터지고 나서 금리를 더 올려요.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에 증시는 일시적으로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그 당시 때 또 보면은 구매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우선 돈을 풀고 물가를 눌러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 집을 사고 도시 외곽에 타운을 짓고 거기서 큰 집에 살면서 여유 있게 사는 거죠. 그러면 가전제품도 다 새로 사야 되는 거고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던 시기였었습니다. 기업의 이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라는 거고요. 그때가 또 우주선 달 착륙이 있었는데 과학 발전에 관심이 많고 이제 나사를 준비하다 보면은 부차적인 기술 개발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신기한 전자제품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 면에서 호황이었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69년부터 1973년까지 S&P 500 중에서 상위 50개만 오르는 니프티 피프티도 이때 벌어집니다. 지수를 계속 끌어올려요. 이 50개의 종목들이. 그때 이유가 유동성이 넘쳤던 건데 GDP 상승 속도보다 유동성이 더 많이 나와서 버블이 벌어지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침체 우려나 이런 것들도 약간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돈이 되는 거면 돈이 몰리는 거예요. 불안한데 돈은 벌고 싶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보는 거죠. 야, 그러면은 대형주는 안전하지 않을까? 우량주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뭐 코카콜라라던가 막 이런 기업들 있죠.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돈이 쏠렸던 시기가 이 시기였었습니다. 2022년 상황은 어떠냐? 유동성이 많이 공급됐느냐? 공급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작년 유동성 증가율이 한국이 1등이고 미국이 1등, 공동 1등이에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이유로 지출한 돈이 7조 달러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푼 돈을 다 걷어들이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못 걷어들인 돈까지 합치면은 9조 달러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경이라는 돈 이상이 지금 시장에 풀린 상태인 거죠. 당연히 인플레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바이든도 취임하자마자 부양책 내놓고 법안 통과를 계속 촉구했잖아요. 그때 바이든 취임할 때 민주당 이론이 뭐였었냐면은 MMT라 그래가지고 유동성을 아무리 뿌려도 지금 시절은 물가가 오르지 않는 시절이기 때문에 부양책 막 내도 상관없다. 이건 좋은 거다. 물가가 안 오르는데 왜 부양책을 안 내냐? 이런 이론이었었죠. 지금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를 동반한 유동성 공급은 당연히 인플레를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연준도 그랬고 미국 정부도 그랬고 서로 돈 쓰는데 혈안이 있었다는 거죠.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쨌든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었다. 10년 동안 연 2% 수준으로 관리됐던 연준의 통제가 지금 실패했습니다. 공급난도 있었고 뭐 유가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핑계댈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장 큰 거는 2년 동안 돈을 해도 너무 풀었다라는 거죠. 연준도 풀고 미국 정부도 부양책을 마구 썼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돈을 동시에 다 풀었습니다. 당연히 유동성 파티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러드 연준 세인트 루이스 총재도 계속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주문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정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큰 폭탄이 돼서 터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2008년보다 더 큰 규모의 충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예방주사 맞는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세게 나가서 미리미리 터트리자 이거예요. 자, 금리 인상이 또 시작됐습니다. 3월달 첫 금리 인상을 했는데 러시아 때문에 0.25%만 했어요. 근데 이제 5월부터 FOMC가 6번 있는데 6번 모두 금리를 올릴 것처럼 예상이 됩니다. 0.25%를 6번을 올리면 연말에 기준금리가 2%가 되는 거고 0.5를 6번을 올리면 3.5%가 됩니다. 아마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연말에 기준금리가. 매파 목소리가 대부분인 지금 상황을 보면은 0.5를 몇 번 한 다음에 0.25 상황 봐가면서 좀 믹스해서 썩지 않을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한 2.5에서 한 3% 사이 정도로 연말에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빨리 올리는 거죠. 보다시피 굉장히 빨리 올리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더 큰 걸로 뒤로 미루는 것보다 언젠가 터져야 될 고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소비력은 좋습니다. 돈을 많이 풀었는데 당연히 소비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강력한 소비가 지수를 받치고 있어요. 소비력이 하락하면 지수가 힘을 잃습니다. 기업이 당연히 이익이 줄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소비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주가가 이거를 근거로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실업률도 최저치예요. 소비력이 좋으니까 실업률이 낮죠. 뭐 코로나다, 베이비 부머 은퇴다 뭐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결정적인 거는 소비력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은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고 직원을 뽑고 싶은데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실업률이 최저치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외교 갈등도 있죠. 당시에는 냉전 시기였었지만 닉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련이랑 중국을 오가면서 경쟁을 시켰어요. 서로.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미국이 실리적으로 얻어갈 걸 얻어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화해 무드로 갔었죠. 중국을 경제적으로 풀어주고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좀 얻어가고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로 끝나면서 중동의 석유 수출이 제한되고 유가가 4배가 오르고 당연히 견디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이 핑계로 뭐 미국도 그때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73년도, 74년도 그때. 그런데 이제 결국 2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다 회복을 하죠. 거의 다 회복을 합니다. 1980년도 때 오일 쇼크가 두 번째가 왔었는데 이때는 오히려 증시가 살짝 하락하고 7년 동안 3배가 올랐어요. 상승 랠리를 펼칩니다. 1차 오일 쇼크 때 페트로 달러를 도입하죠. 그러니까 달러로 원유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2차 오일 쇼크 때는 원유 선물 결제를 도입해가지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결국 시장은 뭐냐면 똑같은 이유가 또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때만큼 하락하진 않는다.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일 쇼크가 났지만 원유 결제를 달러화로 이제 한 덕분에 또 중동의 자금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때 영국의 영란은행이랑 뉴욕의 뉴욕은행에다 예치를 해줍니다. 사우디가 번 돈을 가지고. 증시가 일시적으로는 나빴지만 2년 후에 거의 다 회복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펼쳤죠. 상승세가 왔습니다. 오일머니라는 또 새로운 수급이 생겼기 때문에 중동에서도 유가로 돈을 벌다 보니까 인프라 붐이 많이 터졌죠. 그때 이제 경기가 다시 좋아졌었어요. 그때 돈 번 게 미국도 있겠지만 한국도 이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79년 폴 볼커가 급하게 금리 인상을 했었고 80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또 터지죠. 이때 10년 뒤에 또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하고 그때 또 오일 쇼크가 터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또 아주 나쁘지 않게 또 잘 견뎌내고 살아났습니다. 금리를 충분히 올려놓은 것들도 있었는데 금리를 충분히 올려놓으면서 이때 이후로 이제 수년 동안 저물가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굉장한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이 저물가가 단순히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핑계댈 수는 없는 거고 중국을 살려놨잖아요. 중국부터 시작해서 대만, 홍콩, 한국, 일본 아시아산 공산품이 대거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 절감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마침 또 환율적으로도 그쪽이 유리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일이 벌어졌었다. 단 달러가 유출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게 플라자 합의라는 걸 했었죠.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하게 공산품을 제공해줄 국가, 시스템의 탄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게 되려면 어딘가에 공급 가격을 떨궈주고 소비자들이 소비 여력이 생겨나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나오기 좀 어렵고 인건비 관리비가 크게 하락해야 되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유행하게 되면서 이제 물가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동안 또 저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몇 년 뒤에 온다라 예상을 하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선푸론에서 공동부유론으로 전환 중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다 같이 잘 살려면은 다 같이 임금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럼 임금을 올리면은 부가가치가 더 높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4차 산업이라던가 3차 산업 쪽으로 많이 뛰어들겠죠. 체질 개선을 많이 준비할 거예요. 그럼 중국을 대신해서 더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어줄 국가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전에 잠시 저렴한 인건비로 제조업의 어떤 공산품을 잡아줄 수 있는 국가들이 필요한데, 아직은 또 중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가 나오기 좀 어려워요. 규모라던가 문화 면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유가가 이번에 많이 올라서 중동 국가들이 돈을 좀 많이 만지게 됐는데, 이들이 인프라를 대규모로 터뜨려서 세계 경제의 일감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 계획에 새로운 움직임이 딱히 없어 보여요. 새로운 인프라가 소식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새로운 수요는 그럼 뭐가 있을 거냐? 친환경이라 생각을 해요.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가들이나 기업들이 지금 돈을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터뜨려 주는 거죠. 계속 국가들이 서로.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일감과 먹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친환경이 공급도 줄이면서 수요도 늘려주는 매개체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원인이 되었는데, 이게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경기 침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0년대 초반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비슷한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뤄봤는데요. 역사는 지금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의 정답을 찾는 것도 하나의 투자로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